예, 오늘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해주셨는데, 우리 강연자 스님께서 지금 물음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중간에 제가 잠시 오늘로 르네상스 시기의 문학 영역이 끝나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기에 이 문학 영역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조금 먼저 얘기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에라스무스를 르네상스 시대 약간 황태자, 황제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오늘 물론 언급되긴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쇄술의 발달이죠. 1450년대니까 그러니까 15세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브루크하르트라든지 미슐레라든지 이런 19세기의 역사 철학자들이 르네상스 시기를 그렇게 1400년부터 1600년대 이렇게 표현했을 때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인쇄술의 발달이고요. 그래서 구텐베르크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있죠. 금속활자본이 아닌 목판 인쇄술이 최초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바로 이 인쇄술의 발달이 에라스무스를 당대 유럽의 최고의 인문주의자로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또 실제 이 인쇄술을 가장 잘 이용했던 사람이 또 에라스무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음 그 질문 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1516년 때 그리스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1517년이 되면 루트가 95개조 반박문을 내요. 1년 뒤에. 그러니까 종교개혁하고는 어쨌든 에라스무스는 많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답변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인쇄술의 발달이 얼마나 급격했냐 하면 당시 유럽 이 에라스무스가 살았던 이 15세기 유럽 전체 인구가 지금 독일 인구도 안 되는 8천만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1348년도에 흑사병이 페스트가 일어났을 때 1억이었던 유럽이 그때 당시 250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4분의 1이 8천만 명 정도 되는 유럽 인구 중에 이 당시에 이미 1억 5천만 권의 책들이 인쇄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할 정도로 엄청난 양들이 책들이 새롭게 세상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페트라르카라든지 보카치오와 같은 이 인문주의자들이 필사본을 통해서 이 고대의 고전들을 쓰고 하는 이 과정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시대.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에라스무스 시대의 인쇄술은 지금 21세기 현재 정보혁명 이상의 소통의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는 그래서 이 시기를 1500년대를 일본 학자가 썼던 역사학자가 썼던 책인데 문화혁명의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그래서 바로 이 인쇄술이 결국은 인문주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제 학문들이죠. 천문학, 지리학, 수학 모든 학문들을 발전시키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됐고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를 했던 에라스무스입니다. 근데 우리 강재 선생님 답변 전에 제가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사실은 이 우신예찬 김남우 선생님 번역책을 읽었는데 그 번역책 162쪽에 보면 이 에라스무스가 당시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종교개혁 전이니까 가톨릭이죠. 네.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가를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그건 제가 한번 읽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62쪽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교황 혹은 교회가 어떤 곳이었는가 하는 건데 기적을 행하는 것은 낡고 진부하며 오늘날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며 대중을 교화시키는 것은 힘겨운 일이며 성서를 해석하는 일은 학교에서나 할 일이며 기도를 올리는 일은 한가한 일이며 눈물을 흘리는 일은 미혹한 여인들의 일이며 가난을 실천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며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위대한 왕들에게조차 지복의 발바닥에 입 맞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자신들로서는 치욕스럽고 가당치 않은 일이며 죽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만부당한 치욕이다. 그렇게 당시에 교황들은 생각했고 교회는 그런 모습을 띄었다라고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냉소적으로 당시의 교회를 이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뭐 교황뿐만 아니고요. 당시의 군주들에게도 그렇고 아까 참 저도 굉장히 많이 찔립니다만 뭐 에라스무스가 봤던 그때의 그 스콜라 철학자들이죠. 둔서 스쿠투스부터 오캄 이 보편 논쟁을 벌였던 그 수많은 신학자들을 뭐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아까 세 가지 그 덕목을 그대로 행했던 학자들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오늘날도 여전히 그 범주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보기에도 1511년에 유럽에서 나온 책을 떠나서 21세기 현재 우리 뭐 그 군주를 대통령으로 바꾼다든지 혹은 교황을 뭐 다른 방식의 성직자로 바꾼다고 한다면 혹은 그 스콜라 철학자들을 현대 우리의 철학자들로 바꾼다면 그렇게 500년 전이 낯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텍스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시민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시민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또 다른 질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촌동의 배화열 선생님께서 주신 물음입니다. 전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개인데 첫 번째 물음입니다. 먼저 그래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물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이 우신예찬을 읽었다고 하시네요. 그 우신예찬에서 생략된 스토리라고 하는데 30년 전에 읽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억이 좀 망각이죠, 그죠? 기억으로는 모리아가 혹은 바보 여신이 제우스 신보다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에게 행복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인간 A에게 모리아가 들어가면 바보 짓을 수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리고 인간 B에게 옮겨가면 바보 역할을 수행하여 다른 일을 즐겁게 또 도와준다. 이런 즐거움을 주는 행동은 제우스 신에게도 찾지 못하므로 모리아가 최고 여신이다. 또한 마지막에서 이 부분이 네. 모리아가 숱하게 들어가니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외치기를 내가 소크라테스다 라는 장면으로 우신예찬이 끝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네. 뭐 이건 읽었던 기억에 대한 거니까 네네. 선생님께서 짧게 제가 한번 정리하면서 일단은 이 우신예찬의 마지막 부분은 워낙 유명한 문장입니다. 예. 부어라 마셔라 나 우신의 교리에 탁월한 여러분들이여 함께 마시고 모두 기억하는 자를 나는 미워한다. 뭐 이런 걸로 끝나는 유명한 그 장면이라 아마 요 부분은 좀 다른 거하고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다음에 모리아가 들어간다, 옮겨간다, 숱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셔서 약간 두 가지 종류의 이제 풍자시가 이렇게 하이브리드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우리 풍자시 전통 중에 루키아노스라는 사람이 쓴 풍자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거기에 책 제목이 얘기 루키아노스 일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강대진 선생님이 일부 번역하셨는데 그 중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꿈 혹은 닭이라는 꿈 혹은 수탉 뭐 이런 종류의 풍자시인데 그 안에 보면 피타고라스 얘기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영원 윤회를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영혼이 이제 여러 가지를 거쳐서 소크라테스도 뭐 그다음에 모두 거쳐서 수탉까지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소크라테스 철학자로부터 뭐 수탉까지 가장 어리석은 존재였겠죠. 여기까지 돌아다닌 중에
자기가 볼 때는 이제 여기 우신예차에 나온 얘기로 보면 수탉일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는 그 두 개가 이게 섞인 것 같고요. 수탉 얘기 나옵니다. 예, 영원 윤회설에 대한 피타고라스 얘기.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근데 이게 30년 전에 읽었던 거고 뭔가 그게 이게 축약본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걸 여러 번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30년, 그러니까 1970년대 번역됐던 책 중에 보면 일본어 중역이 많고요. 그 일본어 중역들에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까요? 뭐 약간의 경향이라 시대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빼버리고 번역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 부분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통째로 드러낸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현암사의 옛날에 나왔던 번역들 이런 것들 보면 원본에서 상당히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축약본도 번역이 안 되거나 어려운 분들에게 드러내고 아마 정리해서 만드느라고 이렇게 뭐가 섞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아무튼 우신예찬의 언급은 분명히 되고요. 피타고라스의 영원 윤회설과 예, 관련이 되는 나오죠. 얘기고 원래 펀본은 루키아노스의 꿈과 닭 뭐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일단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우신예찬 마지막 데모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이때 옛말이 이게 그리스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못 찾았습니다. 같이 마시고 다 기억하는 놈을 나는 정오한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 옛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마 고대에서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에라스무스는 다른 방식으로 다 기억하는 청중을 나는 정오한다. 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작품 해제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세 가지 연설, 법정, 의회, 예식 중에 예식 연설에 속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네네. 특히 호라티우스가 말한 사투라에서 비방을 제거하고 칭찬을, 즉 웃음을 통한 가르침을 제시한 작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사학에서 사용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에서 에토스를 강조하였다고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에토스를 강조했다고 보는데 더 나아가 미토스 요소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빼버린 이유가 시학에서 이미 제시한 수사 기법이어서 중복을 피한 설득 요소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이 배화열 선생님이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는 물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예. 혹시 이 지금 질문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면 거기 맞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사투라가 문학 장르의 이름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수사학이나 시학을 쓸 때 그러니까 문학 장르로서의 사투라, 오늘날 우리가 세타이어라고 하는 장르가 없었고요. 장르가 만들어진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기원전 1세기 이 무렵이 돼서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이 자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새로운 문학 장르를 만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쓸 만큼 그 전에는 비교할 만한 대상이 일단 없습니다. 호라티우스는 근데 이 호라티우스가 그 새로운 문학 장르를 만들 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에토스를 강조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아주 신랄한 말로 비방하고 욕하는 것보다는 같이 웃을 수 있게 점잖게 뭔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적당한 방식 교훈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설득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분명히 네, 그 사투라의 기본적인 그 모범을 잡을 때 호라티우스가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일단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미토스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일단은 답변 드리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제 전공은 아니고 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식 연설 보통 연설 나누고 이제 이
우신 예찬이 이런 그렇죠. 예식 연설의 예.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풍자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세 번째 물음입니다. 에라스무스의 우신 예찬도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라는 일종의 성직자 계열의 저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특히 인문주의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두 사상을 혼합하여 소위 보편 사상을 펼쳤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베아와일 선생님 생각입니다. 네. 따라서 소위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결합체인 헬레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공식에 적용하면 네. 다음과 같은데, 이 가설 공식은 헬레브라이즘은 결국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상부 구조와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하부 구조의 결합체로서 헬레브라이즘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 바로 이 헬레브라이즘의 바탕한 것이 이 르네상스의 인문주의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뭐 멋있는 가설, 여기 선생님 말씀하신 가설이고요. 네, 물론 증명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일단은 에라스무스가 인문주의라고 할 때 이게 하이브리드냐라는 게 문제인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 그 에라스무스는 약간 유대 전통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아직 안 왔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기독교 이제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인 거고, 근데 이제 유대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믿는 유대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대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헬레니즘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용하고 있고, 그가 텍스트를 아까 말씀드린 아다기야, 그러니까 격언집이나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시는 이 우신 예찬에 보면 제가 번역하면서 열심히 각주를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메로스부터 그 기원전 1세기 키케로 세네카까지 고전을 언급한 게 어느 정도인가를 쭉 한 다음에 세균을 만들어 봤어요. 그때 이제 성경을 언급하는 부분은 저 뒤에 주로 나오는데, 주로 이제 앞에 부분은 다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 고전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1세기 로마에 이르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헬레니즘 전통을 아주 강하게 수용하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 적어도 에라스무스가 이 두 개를 혼합했다, 섞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헬레니즘을 받아들인 건 분명하지만 유대 전통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왜냐하면 이건 그리스도,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 대해, 당시 교회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가장 기본이 되는 예수, 즉 그리스도라는 공식까지 부정한 건 아니라고. 그렇죠. 받아들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어떻게 이제 교회를 개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루터나 이런 사람들하고 갈등을 보이기도 하고, 가톨릭 교회 내부하고도 맞아요. 계속 싸우기도 있었지만, 네, 일단은 그 질문에 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어떤 걸 찾아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다른 보카치오나 나머지는 뭐 제가 잘 몰라서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네.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도 이 페트라르카라든지 보카치오와 같은 이 남유럽, 그러니까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초기 인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대 로마 고전 문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대 로마인들은 대부분 이단들이죠. 그리스도교적 입장에서 보면 이단인데, 그쪽 이단을 중심으로 하는 고전 문헌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반면에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라틴어 성경이 인쇄되어 나온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과정들을 보면 이 헤브라이즘 유대주의와는 일정한 그 단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입장, 그리고 우신 예찬
뒷부분에 보면 계속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의 그 근원적인 형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했던 그분들의 서신을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분들이 했던 것들을 이 스콜라 철학자들이 전부 왜곡시켰다라고 이제 우신회찬에서 에라스무스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유대주의와 그리스도교와의 관계가 에라스무스에서는 연속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저도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강좌의 첫 시간에 임동현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혼합은 그 증거가 아직도 좀 필요하다. 특정 역사가의 해석이다.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바로 그 증거가 오늘의 작품에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우신회찬 100쪽이 헬레니즘 요소이고 160쪽 부록 포함해서 헬레니즘 요소입니다. 덧붙여서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에라스무스의 작품들 모두가 두 사상의 혼합체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이게 네. 분명한 헬레니즘은 예. 헤브라이즘은 없는데요. 네네. 헬레니즘은 분명히 여러 군데서 계속 예, 그럼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고요.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백합니다만 헤브라이즘에 대해서는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하시고요. 예. 예, 그건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신암동 강도기 선생님이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세계주의적 정신의 소유자, 근대 자유주의 선구자로서 유럽 문화에서 자유주의 전통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 혹 다른 업적에 대해서도 가능하시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필롤로기, 문헌학, 고전문헌학인데요. 고전문헌학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디치오 크리티카, 그러니까 비평 정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본이 새로 발견되고 그때마다 과거의 사본과의 차이를 보이고 그것들을 조정해서 어떤 것이 더 원래의 뜻에 가까운가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이제 고전문헌학의 할 일인데요. 그런 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제일 먼저 선구적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에라스무스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번역, 그렇죠? 노붐 테스트멘툼 그라이 옴네라고 보통 본데가 아까 이쪽에 그리스어 편집본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라틴어 그리스어 편집본에 따른 라틴어 번역을 같이 붙인 이것이야말로 에라스무스가 가장 크게 공헌한 일이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번역을 만들어낸 토대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성경 번역이 그 종교 개혁을 직접 촉발했느냐 이 문제는 뭐 약간의 문제가 있을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것에 일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리스어 성경을 인용하면서 종교 개혁 운동가들이 활동한 것을 보면 그렇다고 아주 뭐 없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의 고전문헌학적인 활동을 또 다른 하나의 업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라스무스가 저술한 기독교 군주 교육. 이게 이제 1516년에 네네. 나왔죠. 이게 사실은 처음 나온 건 당시 에스파니아 왕이 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죠. 네. 칼 5세를 위해서 헌정한 책인데, 다른 말로 하면 황제, 당신은 이제 황제가 됐으니 기독교의 그 근본에 따라서 나라를 좀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그 교육적 방법론을 제시한 책인데 아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있는데 핵심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뭐 말씀 부탁드린다고 제가 합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이게 원래 큐로파이데이아라는 그리스의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로스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군주 교육론인데요. 그 군주 교육론의 주요 핵심이 인문주의입니다. 여기서 인문주의라면 고전, 그러니까 그리스 고전, 로마의 고전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인간의 합리적인 합리성에 대한 추구, 이성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토대로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기독교 국가에 대한 설립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에라스무스의 성향상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군주 교육의 이념으로 잡았지 않았을까. 요거의 근본이 되는 거는 그 아다기아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격언집에도 똑같이 이것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을 교육하고 그 기독교의 정신, 여기서 기독교 정신은 사랑이죠. 그렇죠. 예, 예.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인간으로 받아들여지고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을 토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얘기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 질문 3번인데 이건 제가 조금 바꾸겠습니다. 네. 너무 단언적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네. 에라스무스는 1516년 그리스판 신약 성서를 출판하였고요. 신학에 대한 에라스무스의 연구는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준 것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종교개혁의 운동은 이미 먼저 시작되었죠. 네. 그리고 에라스무스가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냈고요. 근데 이제 에라스무스보다는 오히려 그 윗세대에서 성경의 오류를 찾고,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로니무스의 라틴어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범에 따라서 에라스무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문화학적인 모범을 보여준 사례이고, 그렇게 편집된 텍스트가 이제 기독교 종교개혁 운동하는 사람들의 강론에 인용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거기에 대한 각주와 주석을 달고 그것이 왜 고쳐져야 되는지에 그렇죠. 대한 토론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고쳐지면서 새로운 것이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말 성경 번역을 손을 대기 시작하고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 문제를 일으킬 거고 뭐 이런 비슷한 아마 일들이 당시에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물론 그 선대부터지만 로렌조 발라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거고 에라스무스는 거기에 큰 도움을 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이 1455년도에 첫 출판이 됩니다. 인쇄본으로. 필사본이 아니고요. 1455년에 인쇄본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루터가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낼 때 하고 벌써 상당한 많은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죠. 그리고 히에로니무스의 라틴어 이 번역판을 기본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라틴어 성경 자체가 많은 또 문제점을 또 갖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에라스무스가 그리스로 또 이렇게 번역을 했을 텐데 어쨌든 종교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에라스무스 이전부터 이미 바로 이 라틴어가 번역됐기 때문에 루터도 독일어, 속어로 이제 또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모든 대중에게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게끔 가게 되고.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심을 중시하는 바탕은 이미 라틴어 성경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왔을 거라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예, 질문 네 번째인데요.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과 루터와 논쟁도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을 저술하여 인간의 자유가 없다는 루터의 견해를 비판하였고 이에 대한 반박으로 루터는 노예의지론을 저술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혹시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자유의지론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없다는 게 제 말씀인데 제가 이 종교개혁 전공이 아니고 문학 전공 이런 저서가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좀 더 공부해서 만약에 예. 나중에 루터는 어쨌든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네네네. 예, 나중에 또 다른 그렇죠. 선생님께서 이 부분은 예. 답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루터를 싶습니다. 만날 때 정확한 답변을 기억해서 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 질문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강연 직후에 보내주셨는데 신매동에 계시는 곽상원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가 뭐 간단한 개념 문제인 것 같은데 풍자 문학과 거울 문학의 차이점이 있다면 혹시 문학이 혹시 뭔지. 그래서 제가 지금 거울 문학이 네. 뭘 얘기를 하는지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지. 예. 예. 그거 거울 문학 거울 문학. 네. 거울 문학이 뭔지 혹시 보고 계시면 답변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곽상원 선생님 이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네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 물음입니다. 네. 바보베를 디비나 사티라고 했다는데 네. 교회 비판서에서 어째서 디비나라는 어휘를 쓰는지요? 디비나라는 건 뭐 신성이라는 말일 텐데요. 뭐 신이 무대에 등장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저승간 단테도 디비나 코메디아라고 신곡이라고 네. 하는 것처럼 사티는 아마 사투라의 그 사티론의 풍자라는 네. 그 부분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강의하는 것 중에 요거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싶었어요. 바보배 우리말로 번역돼 있고요. 노성도 선생이 아마 했죠. 이미 했고요. 얼마 전에 이게 절판이 되면서 저희가 더 이상 구하지 못하고 도서관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이 바보배가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었다라는 세상 모두가 죄인이다 뭐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쓰여 있는 건데 이 바보배가 과연 교회 비판서인지라는 게 저의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쉽라고 우리가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배에 타고 그 탄 배가 이제 출항하는 뭐 이런 얘기로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다 모여 있는 종류의.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어리석은 자이고 모두가 다 바보이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과 바보배의 큰 차이가 뭘까라는 그 부분에서 이제 염두에 두고 제가 두 개를 비교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을 줄이라고 말씀하셔서 빼버리긴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게 교회 비판서라고 지금 이제 보시고 그게 어떻게 디비나인지를 질문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이게 교회 비판서라기보다는 세상을 비판하는 뭐 거기에 이제 교회 비판이라는 의미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우신예찬이 실질적인 어떤 보다시피 아까 선생님도 읽어주셨지만 성직자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들이 이미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네, 그 둘의 차이를 본다면 네, 바보배를 그렇게 읽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질문 자체가 조금 네, 나중에 한번 다시 제가 뭐 또 이 물음과 관련해서는 이번 상반기 마지막 부분이 알브레이트 듀이러 화가가 저희 마지막 강연 주제입니다. 노성두 선생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한번 조용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알브레이트 듀이러는 또 이 에라스무스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판화가기 때문에 에라스무스의 초상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던 화가이고요. 그리고 에라스무스 스스로도 바로 이 알브레이트 듀이러의 판화로 막 많은 그 양을 찍어가지고 당시 유럽 사회의 자기 모습,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인쇄술을 가장 적절하게 잘 사용했던 또 사람이기도 했죠. 그건 뭐 알브레이트 듀이러 강의 때 혹시 에라스무스가 등장한다면 함께 또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원장님 들으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예. 예, 질문이라. 예, 에라스무스의 우신 예찬 이후 현대 문학에 와서 저기에 비교할 만한 작가의 작품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혹시 현대 풍자 문학 중에 꼭 아니면 풍자문학이라는 장르가 아니더라도 네. 만일 생각하실 시간을 드린다면 네. 저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를 생각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할 그 부제가 만인을 위한 책인 동시에 아무에도 위하지 않는 책, 이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에 와서 니체에게서는 에라스무스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가로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냐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질문이 되게 어려워서 저도 선생님 말씀하시는 동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에 버금갈 만한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찾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 원장님께서는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그게 일단은 저는 이제 풍자문학 안에서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게 풍자문학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되게 위험한 종류의 문학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독일의 많은 그 풍자, 극을 쓴 뭐 그런 사람들도 위협을 느끼고 막 이런.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늘 그러니까 권력자들, 힘을 가진 자들과 맞서야 되는 부분의 문학이고, 늘 그런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직면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신념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어떤 에라스무스 정도 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종류의 문학을 만들어내서 세상에 공표한다거나 이런 것들 매우 위험한 일이고, 아마 그래서 그런 종류의 문학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고 조금 더 진지한 쪽으로 철학적인 어떤 텍스트들에 더 몰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500년 전에 15세기에 에라스무스, 유럽에서 가장 최고의 필롤로기스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19세기 당대 최고의 필롤로기스트가 또 니체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니체를 마지막으로 이 필롤로기스트를 우리가 진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라고도 하셨지만, 그 외에도 뭐 도덕의 계보라든지 안티크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을 보면 뭐 니체의 작품들이 에라스무스에 버금가는 그런 글쓰기가 아니었나, 저도 네. 그런 뭐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비교탄생 번역했고요. 비교탄생 번역하면서 매우 인상 깊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네. 네, 물론 그가 그러니까 문헌학을 떠나면서 이제 문헌학이라는 게 원래는 그 역사주의거든요. 그렇죠. 뭔가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고 뭐 이래야 비교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니체는 조금 이렇게 상상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데 기발한 거는 이제 그런 상상력이 나중에 가면 증거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그렇죠. 입증된다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니체에 관해서는 제가 또 잘 몰라서. 예, 시간이 또 뭐 네. 이렇게 또 흘렀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문학은 이렇게 저희들 한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페트라르카, 그리고 보카치오, 오늘 마지막 에라스무스 이렇게 만났는데, 물론 에라스무스는 에라스무스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음 하반기에 가게 되면 바로 이 에라스무스와 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오늘 거론도 됐습니다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만나게 되고요.
또 사실은 이 1511년에 우신예찬이 나왔지만 그거보다도 더 군주 교육을 위해서 아주 독특한 텍스트를 1513년에 냈던 마키아벨리를 또 우리가 군주론을 통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캄파넬라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에라스무스의 이 인문주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문주의가 고전 문헌학적인 관점으로서만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요. 마키아벨리나 혹은 토마스 모어와 같은 캄파넬라와 같은 이 인문주의를 통해서 정치혁명 혹은 정치개혁까지 도모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문주의자 혹은 인문주의 이렇게 표현하면 대체로 일반적으로 정의해왔던 것이 인간성을 뭐 예찬한다든지 혹은 인간성의 이상향을 추구했던, 이렇게 표현해왔다면 최근에 등장하는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에 대한 해석들을 보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문주의자들은 매우 실용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토마스 모어나 마키아벨리와 같은 이런 인문주의자들을 이제 해석해 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재미를 가지고 아마 후반부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시 페트라르카와 보카치오의 시대입니다. 피렌체의 시대로, 다른 말로 하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얘기했던 그 메디치 가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에서는 혹독한 욕을 먹는 가문이죠. 가문인데 또 그 메디치 가문이 바로 이 피렌체 예술을 또 꽃피운, 뭐 아주 이중적이고 모든 것들이 이제 모순 덩어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메디치 가문을 통해서 또 예술의 영역을 꽃피운 그 지점을 다시 돌아가서 한 7번 정도, 그래서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서 북유럽 알브레트 뒤르에 이르는 과정까지 상반기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에라스무스 우신예찬을 가지고 강연해 주신 연세대학교에 계시는 우리 김나무 교수님께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피렌체의 미술가들, 그래서 르네상스와 예술 첫 번째입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전체 피렌체의 예술 영역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주실 분인데요. 미술 저술가이신 김영숙 선생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